정보보안 기사 실기 네트워크 과목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OSI 계층 모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SI 계층 모델은 뭐 여러분들 익히 잘 아시겠지만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보도록 하죠. 개방형 시스템 상호 연결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여러분들 ISO 요거랑 헷갈려 하시면 안 되죠. ISO 표준, 즉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어, 네트워크 통신을 좀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러한 형태의 표준을 만들었는데요. 그게 바로 OSI가 되겠습니다. 자, OSI. 그래서 한글 그대로 시스템 상호 연결에 있어 개방 모델을 뜻합니다. 즉 표준을 뜻합니다. 상호 이질적인 네트워크 간의 연결에 어려움이 많은데 이러한 호환성의 결여를 막기 위해서 ISO에서는 OSI 참조 모델을 제시를 하게 됐고요. 즉 분산된 이기종 간의 어떤 네트워크 상호 호환을 위해서 만든 그러한 표준 아키텍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인터넷에 사용되는 TCP/IP는 OSI 참조 모델을 기반으로 상업적이고 실무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단순화된 현실화 과정에서 채택된 모형이다. 그래서 이제 요 기능에 따라서 계층적으로 표준화 시켰고요. 어떤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의 큰 프로토콜을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계층적으로 나누어진 여러 개의 프로토콜을 조합을 해서 그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 등을 이 OSI 계층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할해서 하나하나씩 정복을 해 나가는 거죠. 계층별로. 지나치게 너무 크게 프로토콜을 잡아놓고 그거를 달성하기보다는 그 계층별로 하나하나씩 나눠서 분할해서 하나하나씩 접근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제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배경을 보면 뭐 배경이야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여러 정보통신 업체 장비들은 자신의 업체 장비 간에만 연결이 되는 등 호환성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ISO에서는 1984년에 OSI 참조 모델을 발표를 하게 됐고요. OSI란 네트워크 통신 개방 시스템 상호 연결 모델을 의미하고 모든 시스템들의 상호 연결에 있어 문제가 없도록 표준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7개의 계층으로 구분을 해서 앞서 설명드린 대로 계층별로 하나하나씩 분할을 해서 하나하나씩 이 계층별로 지금 보시면 7개 계층이 있죠. 예, 요 각각의 계층별로 차근차근 나눠서 거기에 맞춰서 접근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계층을 7개로 나눴는데요. 이 7개 계층은 3개 그룹으로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7계층이 되겠고요. 7계층, 1계층, 2, 3, 4, 5, 6계층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5, 6, 7계층과 그 다음에 1, 2, 3계층 이런 식으로 해서 3개의 그룹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3개의 그룹으로 나누는데 요 1, 2, 3계층은 네트워크 계층이라고 합니다. 요 하나를 붙여서 그냥 네트워크 계층. 그 다음에 4계층은 말 그대로 이제 전송 계층이라고 하는데 이 5, 6, 7계층 같은 경우에는 그 요 세 개의 계층, 세션, 표현, 응용 요 세 개를 합쳐서 사용자 지원 계층이라고도 합니다. 사용자 지원 계층. 그래서 이 전송 계층이 결국은 요 사용자 지원 계층과 그 다음에 네트워크 계층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그룹을 세 그룹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그룹과 두 번째 그룹을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상위 계층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상위 계층, 그 다음에 요거를 하위 계층. 따라서 하위 계층에서 전송한 내용을 상위 계층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역할을 해주는 게 전송 계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OSI 참조 모델의 어, 참조 모델, OSI 계층 모델 또는 OSI 참조 모델, 요거는 가장 그 근본적인 개념 자체가 이렇게 7개의 계층으로 나눈다라는 것이 그 특징이고요. 계층이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더 추상화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아래 하위 계층은 어떻게 보면 좀 하드웨어와 좀 더 연관된 그런 기능들이 있다면 위로 올라갈수록 그 사용자 애플리케이션, 위가 이제 사용자 애플리케이션이죠. 그러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개념이 예, 좀더 하위 계층에 비해서 좀 더 소프트웨어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점점 추상적인 어떤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각 계층별로 이렇게 각각 나눠서 표준화를 해 놓음으로써 각각의 요 해당 부분만 충족시켜주게 되면 다양한 업체들과 어떤 독자적인 어떤 계층별 프로토콜에 대한 구현을 할 수가 있고, 또 이런 것을 이용해서 좀 더 발전적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겠죠. 전체를 다 할 필요 없이 부분적인만 맞춰서 업체별로 이걸 나눠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각 계층별 특징을 좀 잠깐 살펴보면 어, 요 계층별 특징은 아주 중요하죠. 예, 반드시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요거는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뭐 필기 과정에서 다 외우셨을 거예요. 예. 물됐네, 전세표, 이런 식으로 외우면 네, 금방 외워집니다. 그래서 계층별 특징, 물리계층을 보게 되면 물리계층은 이제 정기적인 신호만 전송되는 그런 계층이죠. 그래서 전기적, 전자적 연결에 대한 명세라고도 얘기합니다. 전기적 또는 전자적 연결에 대한 명세,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전기적, 전자적 연결에 대한 명세. 자, 이렇게 물리계층을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리고 디지털 데이터를 보시면 물리계층은 단지 전기적 신호만 전송될 뿐, 즉 이와 같이 이진 신호, 이런 식의 디지털 신호가 전송되는 계층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랜선이 이에 해당이 되고, 동축 케이블, 광 케이블, 랜선 등이 해당이 됩니다. 해당하는 장비로는 리피터와 허브가 있으며, 데이터 단위는 비트가 데이터 단위고요. 1계층의 프로토콜은 USB 케이블, 게임 콘솔 케이블과 같은 전기 공학 쪽에 가깝다. 그래서 전기적, 전자적 연결에 대한 명세,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더 편하고요. 그래서 이제 전기적 또는 광학적인 신호로 이렇게 변화를 해서 입출력을 담당하는 계층. 그래서 1계층에는 주소 정보라는 건 없습니다. 물리계층에는 주소, 주소 정보 개념이 없어요. 주소 정보 개념이 없다. 그래서 주소 정보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 목적지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이 없겠죠. 그렇죠? 예, 목적지를 뭐 인식하고 그런 게 없어요. 단지 그냥 정기적 신호. 그래서 어쨌든 그 정기적인 신호만을 가지고 연결되어 있는 노드에게 그냥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리계층의 데이터 단위는 네, 뭐다? 예, 비트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이제 주요 장비라고 한다면 여기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뭐 리피터라고 되어 있는 장비, 리피터 또는 허브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허브, 리피터 이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허브는 이제 들어온 신호를 여러 개 포트로 이제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중계 장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허브를 우리는 보통 더미 허브라고 얘기를 하죠.
더미 허브, 그쵸? 들어오는 신호를 연결되어 있는 포트로, 여러 연결된 포트로 이제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더미 허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2계층 그 2계층에 있는 그 장비에는 역시 이제 허브가 또 사용될 수 있거든요. 2계층에서도 2계층 장비는 스위칭 허브라고 그래요. 그래서 1계층과 구분을 합니다. 스위칭 허브. 자, 2계층 장비는 스위칭 허브, 그 다음에 1계층에서 이렇게 식으로 여러 포트로 전달하는 허브를 더미 허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2계층 장비와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리피터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일명 이제 증폭기라고 얘기를 하죠.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서 전송 신호의 세기가 약해지기 때문에 이걸 다시 증폭을 해서 신호가 떨어지면 아무래도 전달되는 데이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신호를 다시 증폭을 시켜서 재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재생 중계 장치라고도 합니다. 재생 중계 장치. 자, 그래서 1계층에는 이러한 장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이 네트워크 장치와 관련해서 더미 허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일단 허브가 있어요. 허브는 이제 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겠죠. 허브라고 가정을 하고요. 뭐 네트워크인데 연결되어 있으면 각각의 이제 포트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포트들이 있고 뭐 예를 들면 여기 1번 포트, 뭐 여기 2번 포트, 3번 포트, 4번, 5번 뭐 등등등 쭉 몇 개 여러 개 포트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만일에 1번 포트에서 뭐 4번 포트로 예를 들면 뭐 데이터 뭐 패킷을 보낸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어때서? 그러면 허브는 이제 4번 포트로 데이터 포트 4번 포트에 패킷을 보내겠죠? 그쵸? 근데 얘는 4번에만 보내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렇게 보내면 4번이 받도록 하는 게 목적인데 이 허미 허브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보내요. 2번, 3번, 5번 뭐 이런 식으로 포트가 여러 개 있으면 여러 개 한 패킷을 한꺼번에 쫙 보내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얘는 목적이 4번 포트이기 때문에 다른 포트들은 자신에게 온 패킷이 아니면은 이제 그때서 전부 이런 식으로 예, 차단을 하게 돼요. 즉 모두 폐기시켜 버립니다. 자신에게 온 패킷이 아니기 때문에 폐기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한꺼번에 다 브로드캐스팅처럼 쫙 보내서 4번만 그걸 받게 되는 어떤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각각의 이런 호스트들이죠. 이 포트에 연결되어 는 각각의 호스트들은 어떤 자신의 뭐 NIC가 있겠죠. 그러면 이 NIC에서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주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맥 주소죠. 예, 맥 어드레스. 그 맥 어드레스에서는 자신에게 이제 온 주소 값이 아닌 것들이 확인이 되면 이렇게 이제 폐기를 한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런 것을 이용을 해서 이러한 더미 허브의 그 취약점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이렇게 패킷이 한꺼번에 모두 전송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뭐 각각의 뭐 이번 포트에서 그 내용들을 전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스니핑이 가능하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런 좀 취약점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계층을 보게 되면 2계층은 데이터 링크 계층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L2 계층이라고도 하죠. L2, 레이어 2, 그죠? 물리 계층을 L1이라고 하고요. 일단 내용을 좀 보고 공유기 설정창 같은 데서 보면 맥 주소를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지금 설명드렸던 맥 주소가 나오네요. 이 맥 주소가 데이터 링크 계층에 해당하고 장비로는
스위치 또는 스위치라고 하고요. PDU는 프레임입니다. 데이터 링크 계층은 1계층을 통해 받은 비트들이 제대로 전송되었는지 어떻게 보내야 할지 등의 역할이 존재하고요. 또한 랜이 랜 네트워크, 그러니까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랜 카드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용되는 프로토콜은 이더넷, HDLC, 뭐 LCC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 링크 계층을 이제 노드 투 노드, 자 노드 투 노드, 예, 자 노드 투 노드 딜리버리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노드 투 노드 딜리버리, 델리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즉 노드, 음, 보통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엔드 투 엔드라고 하게 되면 이제 양쪽 끝단을 의미하는 거고, 이제 그 중간에 연결되어 있는 각각의 한 지점, 연결되는 그 지점을 이제 노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접해 있는 그 노드 간에 어떤 그 프레임 전송을 한다고 그랬죠. 그 프레임 전송에 있어서 좀 신뢰성을 보장하는 계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데이터 링크 계층은 그 노드 간의 어떤 통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드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여러 개가 있을 때 이때 자신이 원하는 그 목적지 노드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그 목적지 노드에 해당되는 맥 주소가 있어야지만 그 맥 주소를 활용을 해서 찾아갈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 맥 주소를 물리적 주소라고 하기도 하죠. 물리적 주소. 여러분들 IP 주소를 우리는 논리적 주소라고 얘기를 하죠. 예, 맥 주소는 실제 장비에 해당되는 랜카드 주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랜카드가 해당 장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IEEE 802에서는 IEEE 802, 802에서는 802 표준이죠. 요 802 표준에서는 요 랜상의 그 데이터 링크 계층을 좀 더 세분화했습니다. 그래서 LLC 그리고 MAC, 이렇게 두 개의 계층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데이터 링크 계층을 LLC와 MAC 이렇게 두 개의 계층으로 좀 더 세분화 시켰는데요. 요 LLC는 이제 뭐의 약자냐면요. 요거를 로지컬 링크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논리적 연결 컨트롤에서 논리적 제어, 논리적 연결 제어라고 얘기도 하죠. 로지컬 링크 컨트롤. 논리적 논리적 연결 제어 계층,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미디어 액세스, 그다음에 요거는 미디어 액세스 컨트롤. 맥 주소의 의미가 바로 미디어 액세스 컨트롤과 같습니다. 요 맥은 이제 암호화 과정에서도 이제 사용되는 그런 용어죠. 자주 나옵니다. 그런 이제 혼동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여기에서 어, 맥이라고 하는 거, LLC 계층과 맥 계층이 있다. 데이터 링크 계층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그래서 물리적 계층의 연결을 담당하는 계층이다. 요거는 LLC는 네트워크 계층과의 우에 바로 보이는 요 네트워크 계층과의 연결을 담당하는 계층이다. 그래서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얘를 상위 계층, 그럼 얘를 하위 계층, 보통 이렇게 얘기를 꼭 그렇게 얘기는 하진 않는데요. 좌우지간 요 LLC는 그 상위 계층으로 좀 더 안전하게 좀 더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한 어떤 그런 계층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 IEEE 802는 요건 뭐죠? 여러분들 요 용어 이제 자주 보시게 될 텐데, IEEE 802 위원회라고 해서 미국 전기전자기술자 협회를 의미하죠. 예, 이거 국제 표준화 기구들 이런 것들도 정리를 해두셔야 될 겁니다. 용어들이 이제 이런 표준화 기구에 관련된 용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정리를 해두시면 예, 여러분들 학습하시는데 좀 더 편리하게 학습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계층에서 또 하나는 이제 1계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트, 데이터 단위가 이제 비트라고 했다면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는 이 단위를 프레임이라고 그러죠. 여기 보시면 프레임, 그렇죠? 프레임 전송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뭐 피드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알기 쉽게 데이터 단위 해서 그냥 데이터 유닛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유닛 프레임이다. 프레임으로 보시면 되겠고,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대표적인 프로토콜 하게 되면 바로 이더넷, 예? 이더넷 관련해서 이제 뭐 토큰 링도 있고, 뭐 FDDI, 그리고 뭐 X.2로 뭐 등등 이런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HTTP, LCC 뭐 이런 게 있기도 한데요. 자,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계층입니다. 3계층은 그리고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하나 빼먹은 게 있네요. 자, 데이터 링크 계층은 이제 그 좀 더 안전하게 데이터를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도요. 안전하게 보낼 수 있다는 의미는 다시 얘기해서 신뢰성을 보장한다. 그래서 신뢰성 있는 전송을 하는 계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뢰성 있는 전송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데이터에 대한 안전함을 의미합니다. 데이터의 안전성, 데이터 전송의 안전성을 보장한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뭐 뒤에도 나오겠지만 TCP 프로토콜의 이제 신뢰성을 보장한다 그러죠. 어, 연결 지향성 또는 신뢰성 프로토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얘기도 무슨 얘기냐면 얘도 서로 간의 데이터 통신을 하는 데 있어서 연결을 논리적으로 확실하게 해놓고 데이터를 보내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흐름 제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흐름 제어를 통해서 데이터가 지나치게 많이 보냄으로써 어떤 네트워크상의 어떤 가부하로 인해서 데이터 전송이 온전하게 전송이 안 될 경우에는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받는 양을 감안해서 흐름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한 기능들을 갖고 있는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얘를 데이터의 안전한 보장, 데이터 전송의 안전한 보장을 한다라고 해서 신뢰성 있는 프로토콜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데이터 링크 계층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데이터 전송의 안전성을 보장한다라는 의미는 이러한 기능을 갖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능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이러한 기능들을 데이터 링크 컨트롤 기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거를 데이터 링크 컨트롤 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 흐름 제어라든지 또는 오류 제어라든지 그리고 후진 오류 수정 방식이라든지 또는 전진 오류 수정 방식이라든지 이런 방식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제 흐름 제어라고 하면은 이제 송신 노드, 지금 방금 설명드렸던 송신 노드가 있어요. 각각의 노드에서 뭐 송신 노드가 있고 그 다음에 수신 노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 처리 속도를 감안을 해서 수신 노드에 대한 처리 속도, 이 상대방이 받는 처리 속도를 감안을 해서 예를 들면 얘가 받을 수 있는 버퍼의 크기가 뭐 한 5메가다. 예를 들어서 근데 얘가 뭐 10메가씩 보내면 안 되겠죠. 따라서 얘에 맞춰서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전송 속도를. 그래서 이렇게 전송을 제어하는 걸 의미합니다. 이런 것을 이제 흐름 제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수신 노드가 이제 그 좋은 방법은 받았어라고 확인해주는 확인 응답, 확인 리스판스를 보내주면 흐름 제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편리하겠죠. 이렇게 이제 흐름 제어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탑 앤 웨이트 방식이 있고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이 있어요. 이 개념이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요. 어, 정지 대기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이 있습니다. 슬라이딩 윈도우. 자,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스탑 앤 웨이트 방식. 그래서 송신 측에서 프레임을 전송한 후에 이제 확인이 오면 그럼 이제 보내는 거예요. 보통 이제 전송하고 나면 그 수신 측에서 확인이 온다는 의미는 뭐가 온다는 얘기예요? 액널러지가 온다는 얘기죠. 액널러지가 오는 거고요.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 같은 경우에는 얘는 뭐냐면 송신 측에서 수신 측이 어떤 그 확인 응답을 받기 전에 수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여러 프레임을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얘는 액놀로지가 없더라도 수신 측이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범위 내에서 패킷을 이제 보내는 거죠. 이게 이제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요런 게 이제 그 흐름 제어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흐름 제어, 신뢰성 있는 이러한 전송을 하기 위해서는 또 오류 제어라는 것도 필요하죠. 오류 제어. 오류 제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에러 컨트롤. 그래서 전송 중에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어떤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한 그러한 제어 방식을 의미합니다. 전송 중 여러 원인으로 인한 뭐 데이터 손실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오류 발생 시 제어 방법, 그걸 제어하는 어떤 그런 기술 기능, 그 기능을 이제 이런 오류 제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러한 오류 제어 방식에도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거죠. BEC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거의 반대 전진 FEC. 자,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눠집니다. BEC 방식과 FEC 방식. 이걸 뭐라고 그러죠? BEC를 Backward Error Correction이라고 그러죠. Backward Error Correction, 후진 오류 수정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를 후진 오류 수정 방식. 그 다음에 FEC 같은 경우에는 전진 오류 수정 방식. 순서가 이건 뒤로 가면서 고치는 거고 얘는 앞으로 가면서 일단 보죠. 요 송신 측에서 데이터를 전송을 했을 경우에 오류를 검출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추가된 정보를 같이 보내는 거예요. 송신 측에서 오류를 검출할 수 있는 어떤 추가 정보를 같이 보내서 수신 측에서 이걸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서 만일에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다시 보내달라 라고 그것을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이 바로 후진 오류 수정 방식에 해당이 됩니다. 이때 이제 그 요청을 할 때 보내는 그 신호를 ARQ라고 그래요. 후진 오류 수정 방식에서 이거 보내는 거를 ARQ라고 합니다. 이 ARQ는 뭐냐면 다시 한번 요청을 하는 거니까 repeat request. 여기서 자동으로 그 보내기 때문에 얘를 automatic repeat request라고 얘기를 합니다. automatic repeat request, ARQ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송신 측에서는 다시 보내게 되죠. 그러니까 방향이 다시 거꾸로 이제 보내는 거죠. 그렇죠? 이걸 갖다가 후진 오류 수정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FEC 같은 경우에는 자, 요거는 방향이 어떻게 될까요? 얘는 재전송을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게 아니라 재전송이 불필요한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송신 측에서
데이터 송신 시에 오류가 검출이 되거나 그리고 또는 수정까지 가능한 어떤 그런 정보를 함께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FC는 다시 이게 필요가 없는 거죠. ARQ가 필요가 없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FEC는 얘는 BC는 보낼 때 오류를 검출할 수 있는 정보를 보내죠. 얘는 오류를 검출할 수 있는 정보뿐만이 아니라 수정까지 가능한 정보를 함께 보냅니다. FEC는 오류 검출 플러스 그 다음에 수정까지 할 수 있는 예, 요 두 개의 요 정보를 함께 보내기 때문에 오류가 검출이 되면 수신 측에서는 바로 수정 정보까지 같이 받았기 때문에 그걸 수정할 수 있는 정보를 활용을 해서 바로 고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ARQ는 필요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이 BC 방식, FEC 방식 두 가지 방식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오류 제어, 그다음 앞서서 흐름 제어, 그 다음에 오류 제어, 그 다음에 회선 제어라는 게 있죠. 회선 제어. 뭐 회선 제어는 이제 두 장치 사이에 어떤 그 회선을 의미하는 거죠. 뭐 하나의 회선에 이렇게 두 개의 장치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이제 가장 이상적인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나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선에 여러 개의 장치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나의 회선에 이렇게 여러 개의 장치가 연결될 수 있는데 이런 게 이제 그 다중점 회선 구성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도 이제 이게 뭐 단방향 전송 방식 자체가 단방향 전송 방식이 있고요. 단방향 그리고 또 반이중, 전이중 뭐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반이중 또는 전이중. 자, 이러한 그 전송 방식이 있어요. 회선 방식에는. 그렇죠? 단방향이라고 하는 건 이제 말 그대로 한쪽 방향으로만 통신이 가능한 거예요. 한쪽으로만. 이게 이제 단방향 방식이고요. 반이중 방식은 양쪽 방향으로 그 통신이 가능한데 그 반이중은 동시에 양쪽 방향으로 안 돼. 한쪽이 보내고 나면 그 다음에 반대로 보내거나 뭐 이런 방식. 이게 이제 반이중 방식이고 전이중 방식은 뭐야? 전이중 방식은 그냥 뭐 오던 말던 양쪽으로 그냥 서로 간에 한꺼번에 동시에 보내는 것. 이게 이제 어, 그 전이중 방식이죠. 그래서 좌우지간 이러한 그 전송 방식 이런 것 등에 대한 제어 이것이 이제 바로 회선 제어에 해당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일단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 계층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